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정영윤입니다. 이제 땅심이 뭔지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땅심을 지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땅심은 우리가 좋은 땅심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토양에 우리 흙의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 이런 성질이 아주 균형 있게 적정 수준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땅심이 좋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뭐 물리성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토양의 공극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극은 이제 흙 속에 보면은 아주 미세한 토양의 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입자들과 입자들 사이사이에 보면은 아주 작은 입자들 사이사이에 그 소위 이제 모세관처럼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미세 공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극이 많을수록 이제 공기도 들락날락 많이 하고 또 수분도 그게 많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입자들 사이사이에 그 공극에 여러 가지 그 유기물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물도 들어있고, 공기도 들락날락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이제 이제 크기는 뭐 이보다 훨씬 작습니다만은, 작기도 하고 큽니다만은 이런 미생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쭉 자라면서 작용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때알 구조를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화학성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산도 pH라고 얘기하는데, 토양에는 영양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pH가 만약에 뭐 토양이 산성화되면은 또는 알칼리화되면은 작물이 잘 못 자란다는 얘기를 하죠. 그 왜 그런가 하면 토양에 그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많은 영양분들이 토양의 pH, 산도에 따라서 이게 영양분이 빨아먹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고, 또는 잘 못 빨아먹게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토양 화학 그거를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토양의 그 산도가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대개 이제 우리가 뭐 중성,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개 토양이 6.0에서 6.5 정도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토양이 산성화되면은 pH가 뭐 6이 아래에서 5.5, 4.5 이렇게 되면은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중화제를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하나가 전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도는 이제 비료 성분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이 전기 통하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기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영양분을 얼마나 토양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하나씩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그 유기물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흙 속에 유기물이 많으면은 우리가 미생물이 분해해서 영양분을 만들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유기물의 함량이 높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많은 유기물들이 영양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분해 효소를 분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기물과 미생물의 작용에서 만들어지는 게 부식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따 그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은, 산에 가면은 우리가 뭐 흙이 새카맣게 되어 있는 거, 뭐 몇백 년 된 그런 산 흙을 보면은 까맣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흙이 아주 까맣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부식질이라고 하는데, 이 부식질은 한번 만들어지면 더 이상 분해도 되지 않고 이제 이게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식질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천천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내가 이제 이시를 얘기했는데 이시를 얘기하는 이게 그 이유가 이제 비료를 이제 하도 주다 보니까 토양 중에 소위 그 염류집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우스 같은데 염류집적이 일어나면은 이게 그 실뿌리가 잘 그 뻗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시라고 얘기를 하죠. 미리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림에 밑에 있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상추가 예를 들어서 상추를 심게 되면은 그 이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2 이하 정도 되면은 잘 자랍니다. 근데 그게 이시가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점 생육이 억제가 되다가 그 이시가 2.5 정도 이상 되면은 아예 생육이 안 되죠. 물론 작물마다 이 이시의 그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여기 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시가 대개 1.2 이하 0.6에서 1.2 정도 되면은 그게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이 질소 비료를 줬는데 질소 비료에 대한 그를 이제 우리가 질산태 질소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것은 초산태 질소량이라고 했는데 대개 보면은 뭐 10아르당 킬로그램으로 따졌을 때 토양에 0.6에서 1.2 사이 이시가 그 정도 되면은 이 질소량이 되게 적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름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작으면은 우리가 추비를 줘야 됩니다. 하다가 기비 외에 추비를 또 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비료를 많이 주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어떤 비료든지 많이 주면은 식물체가 다 흡수를 못합니다. 그 못하면은 남은 게 어디로 가느냐? 흡수 못한 것들은 전부 다 빗물을 맞아가지고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밥을 하루에 막 10끼씩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식물도 빨아먹고 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비료를 많이 준다고 절대 식물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과다해지면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뭐 2.2 이상 이 이제 작물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뭐 2.0 이상 정도 되면은 질소 양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그 비료의 과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식물체가 잘 못 자라죠. 그래서 실뿌리가 탈락이 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우스 토양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하우스 토양에 보면은 표면에 허옇게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소금기죠. 그런 것 때문에 염류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측정을 우리가 전기 전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농기술센터나 가서 토양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전기 전도도 측정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전도도가 이시가 높게 나오면은 반드시 이걸 낮출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제 이모작을 한다 그러면은 하우스하고 난 뒤에 뭐 물을 대 가지고 뺀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해서 이시를 낮추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토양 유기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이 토양 유기물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주로 생기는 게 그겁니다. 주로 그 식물이 생육하면서 자라면서 내놓는 영양물질들입니다. 광합성을 해서 내놓는 그런 영양물질들이 다 뿌리로 해서 나가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내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 그 사람이 배설하는 거, 장으로 배설해서 대변으로 나가는 것처럼 식물은 뿌리에서 이게 배출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이 오래되면은 크면서 또 오래된 세포는 다 탈락이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거를 또 먹고 자라는 동물 시체, 또 미생물도 먹고 자라죠. 자꾸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그게 토양 유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그 만들어진 그 유기물들이 계속적으로 미생물이 분해를 하고 동물도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원래 이 토양 중에 있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질소, 이산, 카리 또는 뭐 미량원소 이런 것들이 미생물에서 분해돼서 원래 그 식물의 영양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건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토양 유기물을 봤을 때 여기 그림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작용에서 만들어진 부식질이 65%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요, 부식질이. 물론 뭐 방금 수확을 해가지고 집어넣은 뭐 볏짚이라든지 미강 집어넣으면 그때는 그런 생유기물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토양 미생물에서 잘 진행이 되고 했을 때는 이 부식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내가 이제 지력 얘기를 이 부식질이 많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앞에 그 양이온 교환 그 능력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CEC라고 하는 건데, 대개 보면은 흙 속에 들어있는 이제 그런 그 미생물 입자 또는 이제 토양 입자가 있습니다. 토양 입자는 그 토양 입자 표면에 또는 그 유기물 입자 표면에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근데 그 자라는데 그 미생물들의 그 몸 바깥에, 미생물의 그 표피에가 되게 그 전기적으로 음성을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그러다 보니까 토양 쪽에 있는 부식질이라든지 또는 토양의 그 점토 성분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를 띱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비료를 주는 예를 들어서 칼슘, 뭐 마그네슘, 철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비료 주면 또 비료 주는 그 암모니아도 양성이죠. 전기적으로 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식질이 많으면은 그런 영양분을 토양에서 딱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CEC라는 게 양이온 교환 능력이 이 부식질, 즉 완숙 퇴비 또는 완숙 유기물입니다. 이게 많을수록 양이온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즉 식물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을 붙들고 있는 능력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표에 보시면은 완숙된 퇴비는 지금 그 양이온 취합 능력이 100에서 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점토는 그게 한 3분의 1밖에 안 되죠. 60에서 150. 점토가 많은 토양은 또 이게 그 양이온 교환 능력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고령토라든지 그냥 일반 모래 이런 것들은 아주 적죠. 그래서 토양에 우리가 보면은 토성을 얘기할 때 뭐 식양토, 뭐 점토, 사양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점토질이 많은 토양이 상대적으로 영양분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많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부식질이 많은 완숙 퇴비가 들어가면은 영양분 흡수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비를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앞에 이제 식물체 그 유기 구성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기물에 보면은 결국은 뭐 식물체 주 성분인데 가장 많은 게 셀룰로즈입니다.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가 우리 건물로 말하면은 철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중간중간에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잘 엮이도록 리그닌이 많아집니다. 리그닌이. 그래서 이 리그닌은 식물 어릴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식물이 점점점 커가고 나이가 많을수록 리그닌이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뭐 나무 같은 데는 리그닌이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 그 조직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수용성 물질로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건물 같으면은 건물에 철근을 넣고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이 식물에서는 팩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아미노산, 단백질, 왁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식물 표면을 싸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 보면 내가 빨간 표시해 놓은 게 칼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체 뭐 칼슘제를 준다든지 뭐 합니다. 근데 이 칼슘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사이에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리그닌이 있고 한데 거기에 팩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팩틴이라는 성분이
칼슘하고 딱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 팩테이트, 그래서 이게 식물 조직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식물이 병해충에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칼슘 성분은 우리가 비료를, 질소나 카리 같은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칼슘이 토양에 많이 있어도 식물체에 흡수가 안 됩니다. 이 경쟁을 해서요. 그래서 이 칼슘은 나중에 이제 다시 기회가 되면은 이 칼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를 한다고 그랬는데, 분해를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흙 속에 있는 유기물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게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소위 그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흡수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만들죠. 그래서 그 만든 게 바로 이제 그 글루코스를 만들고 포도당을 만들죠. 그게 포도당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중합이 돼서 만들어진 게 셀룰로즈고 헤미셀룰로즈고 막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산소를 내놓습니다. 포도당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놓는데, 이제 이게 그 탄소 동화 작용입니다. 그런데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은 거꾸로 보면 됩니다. 이 거꾸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죠. 밥을 먹고 숨을 쉽니다. 숨을 쉬면은 산소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들이마신 산소로 인해서 우리가 먹은 밥, 전분입니다. 밥과 단백질이 분해가 됩니다. 분해돼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죠. 세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내쉬면은 낼숨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래서 미생물도 똑같습니다. 미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벌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소를 먹어버립니다. 그 산소를 먹어버리는데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은 그걸 먹고 계속 분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가스 피해라는 게 있습니다. 가스 피해.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미생물이 분해를 하는데 질소, 인산 이런 것들이 바닥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분해를 해서 막 생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그 어떤 토양이나 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토양 입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근처에 있는 산소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 산소를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물을 채운 것처럼 뿌리가 산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현미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현미적 분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기물을 흙에다가 넣고 생유기물을 많이 넣고 그렇게 미생물이 분해를 하면은 마치 우리가 그 바다에서 적조나 그 다음에 호수에서 녹조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토양에서도요. 그래서 현기적인 분해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흙 속에다 유기물을 이제 넣으면 좋다. 그래서 유기물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농사 지을 때 예를 들자면은 헤어리 배치다, 아니면 호밀,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이걸 갈아엎거나, 또는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퇴비를 만들어서 넣죠. 퇴비를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파는 퇴비, 아니면 퇴비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퇴비, 포대 퇴비를 갖고 와서 그걸 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넣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거 보십시오. 유기물을 많이 넣으면 좋다고 하니까 유기물을 많이 넣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유박이나
미부숙 퇴비, 뭐 볏짚 이런 것들이 유기물이죠.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유박은 이 기름을 짜고 남은 생유기물입니다. 하나도 분해가 안 된 겁니다. 그거는 그 생유기물을 밭에나 뭐 집어넣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는 거는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농가에 가서 찍은 건데요. 이분은 이제 그 마늘을 겨울에 넣어가지고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는 잘 컸습니다. 근데 3월달에 온도가 오르면서부터 마늘이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연락이 와서 이제 급히 지금 좀 와주시면 좋겠다 해서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갈아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작용이 왜 그런가? 보면 내가 그래서 옆에서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뿌리를 파보니까 실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쓰다 남은 그 퇴비가 있는데 그 퇴비를 보니까 그 퇴비에 미생물이 여전히 많이 있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많이 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퇴비를 넣을 때 또는 유박을 넣거나 할 때 넣어가지고 바로 작물을 심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을 많이 넣는 거는 좋은데 넣고 난 뒤에 충분히 로타리 치고 최소한 한 달 정도, 한여름 더울 때는 물 대고 해서 최소한 2~3주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갈고 난 뒤에 모종을 심었는데 심은 모종이 심으로 그래서 싹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는 괜찮은데 낮에는 모종이 시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니까 이게 물이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물을 막 줍니다. 그러면은 물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거기 썩지 않은 미부숙 퇴비나 유박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공기를 다 먹어버리니까, 산소를 먹어버리니까 실뿌리가 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다 보니까, 실뿌리가 없다 보니까 작물이 이제 죽는 겁니다. 못 빨아들이니까 물을, 영양분도. 그런데 거기에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을 더 줬으면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들기 시작하면은, 옮겨 심고 나서 시들기 시작하면, 이거 뿌리 발근이 잘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갑니다. 가서 물어보면은, 그 뿌리 발근이 안 됐으니까 발근제 쓰시오. 얘기합니다. 발근제 넣어도 되느냐? 안 됩니다. 발근제 넣어도. 왜? 원인은 뿌리가 전부 다 현기생 미생물 때문에 뿌리가 탈락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빨리 여기에 들어있는 미부숙 유기물을 빨리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좋은 미생물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쓰는 미생물은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 있는 종류는 나와 있는 미생물이 종류가 거의 없습니다. 세균은 이거를 분해를 잘 못합니다. 주로 이제 곰팡이 중에는 트리코델마가 분해를 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사진 같은 경우에 여기 동화도입니다. 이거는 저 부유에 있는 어느 분이 사진을 보내온 건데요. 여기는 볏짚을 그렇게 많이 넣었답니다. 유기물을 많이 넣으면 좋다고 옆에서 추천을 해서 볏짚을 집어넣고 갈았는데 심어놓고 크고 봄 돼서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자꾸 시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하우스 10동이나 되는데 전부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빨리 볏짚을 분해할 수 있는 그 미생물을 넣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약으로도 안 됩니다. 비료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처방을 해주고 그 미생물 넣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4시간 되기 전에 이분이 이게 분해가 되어서 그런지 오히려 살아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이제 유기물이 좋다고 해서 그냥 유기물을 무조건 집어넣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부숙이 된 생유기물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 피해는 여러분들이 자주 겪는 거기 때문에 이 가스 피해 원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해될 때 미생물이 분해를 하면서 산소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게 식물이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산소가 없을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뭐 초산도 만들어지고 뭐 왕산가스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걸 우리가 소위 가스피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퇴비를 이제 써야 되죠. 퇴비를 써야 되는데 잘 숙성된 퇴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앞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쭉 들으셨겠지만 석종욱 박사님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 퇴비, 완수된 퇴비를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그 강의를 많이 잘 하셨을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겁니다.